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혹시 철봉 앞에서 단 1cm도 몸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팔힘만 빠지고 막 좌절했던 바로 그 경험이요. 오늘 풀업 실패의 진짜 이유가 팔힘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등 뒤에 숨겨진 그 강력한 힘을 깨우는 과학적인 방법을 아주 편안하게 또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등 근육이라는 이 거대한 엔진을 어떻게 켰는지 그 핵심 비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풀업 성공의 열쇠, 이게 단순히 팔 힘만 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결국 상대적 근력, 이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자기 체중 대비해서 얼마나 힘을 잘 내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력이 똑같아도 체지방이 적으면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근육 많아서 무거운 거랑은 좀 다른 얘기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풀업할 때 보면 개솔적인 문제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견갑골, 날개뼈 움직임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요. 어깨를 막 으쓱하면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견갑골을 제대로 못 쓰고. 네, 그게 진짜 흔한 실수 중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등 근육은 잘 못 쓰고 팔이나 어깨를 너무 많이 쓰게 되거든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부상 위험도 높아져요. 공간이 좁아지니까요. 그리고 팔을 완전히 안 펴고 시작하거나 턱을 바 위로 완전히 못 넘기는 거. 가동 범위 제한이죠. 아니면 이제 힘이 좀 부족하니까 반동, 그 키핑이라고 하죠. 그걸 쓰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근력 발달에 좀 방해가 됩니다. 결국에는 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움직임 자체를 좀 잘못하고 있거나 다른 근육으로 보상하려는 그런 패턴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 풀업 능력을 제대로 키우려면 어떤 원칙을 좀 따라야 할까요? 네, SIAD 원칙이라고 가해진 요구에 대한 특수한 적응, 이걸 기억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풀업이랑 비슷한 패턴의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 움직임에 맞춰서 근육을 쓰는 순서를 최적화하거든요. 랩풀다운 머신도 물론 등 근육 강화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실제 풀업이랑 신경 패턴이 좀 달라요. 랩풀다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실제 풀업이랑. 랩풀다운은 몸은 가만히 있고 발을 당기잖아요. 근데 풀업은 발은 가만히 있고 내 몸 전체를 끌어올려야 하니까 코어 안정성이라든지 몸 전체 협응력, 이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아, 몸을 통제하는 능력 자체가 더 요구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일단 철봉에 그냥 매달려서 버티는 거, 데드행이라고 하죠. 이걸로 악력이랑 어깨 주변 지구력, 안정성을 기르고 그 다음엔 팔은 편 상태로 견갑골만 까딱까딱 움직여서 몸을 살짝 들어올리는 연습, 견갑골 풀업. 이걸로 등 근육 쓰는 법을 먼저 익혀야 돼요. 낮은 바나 TRX 같은 걸로 하는 수평 당기기, 인버티드 로우도 괜찮아요. 각도 조절하면 쉬우니까. 네네. 그럼 그 기초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은 어떤 훈련이 좀 효과적일까요? 그 다음엔 이제 네거티브 풀업이 핵심입니다. 점프 같은 걸로 일단 풀업 자세로 올라가서 버티면서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이에요. 한 3초에서 5초 이상 버티면서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쓰는 거. 이걸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력 키우는데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저항밴드나 어시스트 머신 도움을 받아서 실제 풀업 동작을 연습하는 거죠. 보조 풀업. 그러면서 점차 보조를 줄여나가야 하고요. 그래야 스스로 당기는 힘이 늘죠. 앞에서 견갑골 컨트롤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건가요? 풀업이 그냥 팔로 당기는 운동이 아니라 등 운동이 되게 하는 핵심 스위치가 바로 견갑골 컨트롤이기 때문이에요. 풀업 시작할 때 견갑골을 아래로 당기고 하강, 뒤로 모으는 후인. 이 동작 있잖아요. 이게 등 근육, 특히 광배근을 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세팅이 잘 되어야 광배근 힘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배근을 깨우는 스위치 같은 거군요. 만약에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광배근의 강력한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 아무래도 팔이랑 어깨 근육에 더 의존하게 되겠죠. 그럼 힘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어깨 관절에도 계속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부상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견갑골 풀업이나 월슬랄 같은 운동으로 꾸준히 그 움직임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슴을 펴라, 견갑골을 뒷주머니에 넣듯이 당겨라, 이런 큐를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기술적인 부분 말고 이걸 꾸준히 하려면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필요할까요? 물론이죠. 그것도 여러 분석에서 꼭 나오는 얘기인데요. 성장형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내 능력이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게 꼭 필요해요. 실패하거나 좀 정체기가 와도 좌절하지 않고 여기서 뭘 더 보완해야 하지? 이렇게 배우는 기회로 삼는 태도요. 처음부터 막 완벽한 풀업 한 개. 이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데드행 5초 더 버텨보자. 네거티브 한 번 더 천천히 해보자. 이런 작은 성공들. 이걸 꾸준히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도 되네? 하는 자기 호능감이 이게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훈련 과정을 좀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매번 뭘 했는지 적어두는 거예요? 네, 그럼요. 훈련 일지 쓰는 거 아주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다음 계획 세울 때도 도움이 되고 오늘은 뭘 했고 몇 세트 몇 개 했고 느낌은 어땠는지 뭐가 좀 나아졌는지 이런 걸 적다 보면 성장이 눈에 보이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훈련에 대한 책임감도 더 생기고요. 풀업 훈련을 통해 단련되는 게 비단 몸법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목표에 꾸준히 도전하고 또 그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실패 속에서도 배우면서 다시 시도하는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좌절하기보다는 오늘의 이 작은 노력이 만들어갈 내일의 성장에 좀 더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풀업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데 제대로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되게 정교하게 써야 하는 그런 기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풀업을 하려면 이 움직임의 과학, 이걸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팔로 당긴다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근육이랑 관절이 되게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 거의 전신 협응 운동? 거기에 가깝습니다. 전신 협응이요? 네. 그래서 이 생체역학적인 원리부터 딱 이해하고 가는 게 그게 첫걸음이죠. 그럼 어떤 근육들이 이 정교한 움직임을 주로 만들어내나요? 팔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팔 근육도 중요하죠. 상완 이두근이나 상완근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데 핵심은 등 근육입니다. 등의 넓은 부분을 딱 덮고 있는 광배근, 이게 이제 주동근이고요. 광배근요? 네. 그리고 견갑골, 그러니까 날개뼈 주변에 있는 승모근, 능형근 이런 근육들이 안정적으로 견갑골을 딱 잡아주고 또 움직여줘야 하고요. 어깨 뒤쪽 후면 삼각근, 심지어 몸통 안정시키는 코어까지 정말 여러 근육이 다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이야, 정말 많은 근육이 쓰이네요. 근육 말고 그런 관절 움직임은 어떤가요? 특히 그 어깨 패킹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풀업할 때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그리고 특히 견갑골이 되게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어깨 패킹이라는 게 풀업 시작 자세에서 견갑골을 아래로 딱 누르고 이걸 하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뒤로 모으는 거, 후인. 이 동작을 말하는데요. 하강이랑 후인. 네,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아야 광배근을 제대로 쓸 수 있고 또 어깨 관절이 부딪히는 위험 같은 거, 그런 부상 가능성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아하. 그냥 매달려서 팔 힘으로만 팍 당기려고 하면 이 견갑골 컨트롤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정체기나 부상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어깨 패킹 하는 거군요. 그냥 매달려서 팔로 당기는 게 아니었네요, 진짜. 네네.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스캐퓰러 풀업 같은 걸로 견갑골 움직이는 연습부터 하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기초공사 같은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훈련에 적용해서 실제 힘을 틔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근력 훈련 원리가 나옵니다. 어떤 원리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SAID 원리, 점진적 과부하, 특이성, 그리고 개인차, 이런 것들인데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SAD 원리랑 점진적 과부하,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SAID 원리요. 그건 연습한 대로 는다.
약간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풀업 잘하고 싶으면 풀업 비슷한 걸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 몸은 주어진 특정 요구에 딱 맞춰서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업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엔 풀업, 아니면 풀업이랑 아주 유사한 수직 당기기 운동,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는 뭐 말 그대로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근육이 성장하고 힘이 세진다, 이런 원리고요. 근데요, 풀업을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 점진적 과부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무게를 늘릴 수도 없잖아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초보 단계에서는 무게를 늘리는 것보다 운동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과부하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또 안전합니다. 운동의 질이요? 네. 예를 들면 더 정확한 자세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과부하가 될 수 있고요. 네거티브 동작, 그러니까 내려오는 구간을 최대한 천천히 버티는 시간, 이걸 늘리는 거. 아, 네거티브. 네. 또 인볼티드 로우 같은 운동의 각도를 조절해서 난이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보조밴드의 탄성을 점점 약한 걸로 바꿔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점진적 과부하 전략이에요. 그냥 무작정 횟수만 채우려고 하거나 막 잘못된 자세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게 많이 이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통제하면서 아주 조금씩 더 어렵게 이렇게 접근하고 뭐 훈련 일지 같은 걸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보는 거. 이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풀업은 단순히 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근육과 움직임을 아주 정확한 순서랑 타이밍에 맞춰서 조절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도 강하거든요. 기술적인 면이요. 네, 그래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운동신경 자체가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마인드 머슬 커넥션, 줄여서 MMC라고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인드 머슬 커넥션, MMC요? 특정 근육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제어하는 능력? 뭐 이렇게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냥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근육을 쓰고 있는지, 그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또 어떻게 이완하는지 이걸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이 MMC를 높이면 목표 근육, 예를 들어 풀업에서는 광배근이겠죠? 이 광배근의 활성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고요. 불필요한 다른 보조 근육들이 막 끼어드는 걸 줄여서 훨씬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초보자분들은 이 MMC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가벼운 무게나 보조 운동을 활용해서 그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풀업을 할 때 광배근이 천천히 늘어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온전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아, 그 늘어나는 느낌이요. 네, 인볼티드 로우 할 때는 등 근육이 꽉 조여지는 느낌에 집중하고요. 동작을 일부러 느리고 통제된 속도로 수행하면서 운동하는 동안 다른 생각 안 하고 근육의 움직임에만 딱 집중하는 연습. 이게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 동작이랑 근육 움직임을 계속 그려보는 시각화, 아니면 깊고 규칙적인 호흡,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MMC가 풀업 동작 중에 왜 힘이 부족해서 딱 막히는 구간 있잖아요. 약점 구간. 아, 있죠. 그런 구간을 극복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거의 다 올라왔는데 마지막 조금 남기고 힘이 쭉 빠진다거나 할 때요. 물론입니다. 약점 구간은 보통 그 지점에서 근육 동원이나 뭐랄까 협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MMC를 통해서 바로 이 근육을 더 써야 해 라고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면 우리 신경계가 해당 근육으로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안 쓰던 근섬유까지 확 동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숨어있던 힘을 끌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동작을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각 단계마다 어떤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 느끼고 인지하면서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 이게 어쩌면 풀업 마스터로 가는 숨겨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풀업을 하려고 할 때 흔히들 그냥 팔 힘으로 당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핵심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견갑골. 그러니까 우리 날개뼈를 제대로 움직이고 또 통제하는 능력이죠. 네, 바로 그거요. 이걸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풀업의 진짜 기초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월슬라이드나 월엔젤 같은 운동 있잖아요. 벽에 등을 대고 팔 움직이는 거. 아, 네네. 그런 동작들이 견갑골 주변 근육들, 특히 그 승모근 중하부나 능형근, 전거근 같은 근육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날개뼈가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구나 하고 몸이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2, 3세트 반복하면서 그 정확한 자세하고 근육의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팔 근육만 막 단련해서는 효율적인 풀업이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한계가 명확해요. 견갑골의 안정성이랑 조절 능력이 딱 받쳐줘야죠. 근데 만약에 자세가 좀 부정확한데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오히려 잘못된 근육 사용 패턴만 몸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풀업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고 심하면 부상 위험만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횟수가 좀 적더라도 정확한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정확한 움직임으로 목표 근육을 딱 자극해야 우리 신경계가 이 근육은 이렇게 써야 효율적이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견갑골 움직임을 좀 익혔다면요. 그 다음은 이제 풀업 바로 가서 바에 매달린 상태에서 팔은 쭉 펴고요. 견갑골만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여서 몸을 살짝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액티브 행이나 스캐퓰러 풀업이라고 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풀업 시작할 때 견갑골을 아래로 딱 당겨 내리는, 하강시키는 근육을 강화하고 소위 말하는 견갑골 세팅 동작을 익히는 핵심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견갑골 움직임을 익히고 나면 이제 진짜 당기는 힘을 길러야 할 텐데 풀업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수평으로 당기는 인버티드 로우가 초반에 아주 유용하다고 들었어요. 자기 체중을 이용하니까 부담도 좀 적고요. 네, 맞습니다. 인버티드 로우는 바 높이나 발 위치 같은 걸 조절해서 우리 몸 상태에 맞게 난이도를 설정하기가 참 좋죠. 바가 높을수록 쉽고 낮을수록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발 위치로도 미세 조정이 가능한데요. 무릎을 굽히면 가장 쉽고 다리를 펴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발을 좀 더 높은 곳에 올리면 훨씬 힘들어지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팔로 당기는 느낌보다는 몸통 전체를 아주 단단하게 일직선으로 유지하면서 코어를 딱 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코어 안정성? 네, 이 코어 안정성이 나중에 진짜 풀업을 할 때 몸이 막 흔들리는 걸 제어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립에 따라서도 자극 부위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버핸드 그립으로 잡으면 등 위쪽, 상부 쪽에 좀 더 자극이 갈 수 있고 언더핸드 그립으로 잡으면 아무래도 이두근이랑 등 아래쪽, 광배근 하부 활성화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링이나 TRX 같은 도구를 쓰는 건 어때요?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 손목이나 어깨 관절이 좀 더 자연스러운 각도로 움직일 수 있어서 관절 부담을 줄여주고요. 또 몸의 안정성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안정근들을 사용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버티드 로우를 그냥 쉬운 풀업 이렇게만 볼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풀업에 필요한 그 견갑골 움직임이랑 코어 안정성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습 과정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풀업 자체에 좀 더 가까워지는 보조 운동들로 넘어가 볼까요? 아직 풀업을 한 개도 제대로 못하거나 겨우 한 개 한다 이런 분들을 위한 거요. 네거티브 풀업이 많이 추천되더라고요. 네, 네거티브. 올라갈 땐 점프를 하던 의자를 밟던 도움을 받고 내려올 때 최대한 천천히 버티는 거 맞죠? 한 4, 5초 이상? 맞습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우리 근육이 땡겨서 올릴 때, 즉 단축성 수축을 할 때보다 버티면서 늘어날 때,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을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내려올 때 힘을 더 쓴다? 네, 그래서 이 네거티브 훈련,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연습이 풀업에 필요한 근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겁니다. 변형 동작도 있다고요? 네, 그냥 쭉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도중에 특정 지점에서 딱 멈춰서 버티는 멈춤 네거티브라든지 아니면 구간을 몇 개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멈췄다 내려오는 분할 네거티브 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근육통이 좀 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신장성 수축이 근육 손상을 좀 더 유발할 수 있어서 근육통이 꽤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밴드나 머신 도움받는 어시스티드 풀업은 어떤가요? 밴드나 머신 도움을 받는 어시스티드 풀업은 이제 부족한 근력을 기계나 밴드가 보조해주니까 전체 가동 범위로 동작을 수행하면서 풀업 동작 자체의 협응력, 그러니까 몸 전체를 조화롭게 움직이는 능력을 기르는 데 좋습니다. 점핑 풀업은요? 점핑 풀업은 말 그대로 점프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쉽게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동작, 즉 네거티브 구간에 좀 더 집중하면서 풀업의 동적인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결국 지금 우리한테 뭐가 부족한지, 약점이 뭔지는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보조 운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무작정 다 하기보다는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 풀업바에 매달려 있어야 하니까 악력, 이 쥐는 힘이랑 전완근 지구력이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죠. 데드행, 그냥 매달리는 연습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매달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요. 네, 데드행이 기본인데 이것도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매달리는 거 아니었나요? 하나는 그냥 정말 편안하게 축 늘어져서 매달리는 패시브 행인데요. 이건 주로 악력하고 전완근 지구력을 기르고 또 어깨나 등 쪽 스트레칭 혁파에 중점을 두는 거죠. 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액티브 행이라고 해서 매달린 상태에서 어깨를 으쓱하지 않도록 견갑골을 능동적으로 아래로 살짝 당겨서 몸을 약간 들어올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아, 아까 말한 스캐퓰러 풀업이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네, 비슷하면서도 좀 더 버티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이 액티브 행은 견갑골 주변의 안정근들을 강화하고 풀업 시작할 때 필요한 그 올바른 견갑골 위치, 어깨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풀업 시작할 때 축 늘어진 상태에서 바로 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게 중요해요. 풀업은 수동적으로 그냥 매달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액티브 행 자세처럼 견갑골을 능동적으로 딱 조절해서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깨 부상 위험도 줄고 주동근인 광배근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정확합니다. 액티브 행 연습을 통해서 견갑골을 내 의지대로 컨트롤하는 훈련을 해야 실제 풀업할 때 어깨가 막 귀 쪽으로 으쓱 올라가거나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어깨를 귀에서 멀리 아래로 당겨서 딱 고정하는 그 느낌,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결국에는 단순히 힘만 기른다, 근력만 키운다 이런 것보다도요. 이런 기초적인 움직임들 있잖아요. 견갑골을 잘 조절하고 코어를 안정화시키고 또 통제된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법. 이 움직임 자체를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어쩌면 첫 풀업 성공까지 가는데 더 중요하고 또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풀업바에 매달려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기보다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기초 운동들 하나하나를 할 때 각 반복의 질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풀업 여정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또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풀업할 때 광배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숨겨진 조력자들이 꽤 많습니다. 광배근 힘이 아무리 세도 이 협력 근육들, 그러니까 등 상부나 팔, 아니면 코어 같은 이 시너지 근육 어딘가가 약하면 풀업 개수가 잘 안 늘거나 자세가 무너지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의 풀업 정체기, 이게 이 가장 약한 고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먼저 등 상부 보조 운동부터 좀 볼까요? 랩풀다운이 대표적이겠네요. 네, 랩풀다운 이게 무게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아직 풀업이 좀 어려운 분들께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죠. 그립 너비나 손 방향, 오버핸드, 언더핸드, 내추럴 그립 이런 거에 따라 자극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어떤 연구 보니까 넓은 오버핸드 그립이 광배근 활성도가 더 높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언더핸드 그립이 이두근 개입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그리고 10RM, 그러니까 딱 10번 겨우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했을 때 그때 넓은 그립이 광배근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한 가지 방식만 딱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그립을 시도해보면서 나한텐 이게 맞네 이런 자극점을 찾거나요. 아니면 다양한 그립을 훈련에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그냥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실제 풀업처럼 견갑골, 그 날개뼈 있잖아요. 그걸 먼저 아래로 누르고 등 중앙으로 모으는 움직임. 네, 하강이랑 후인, 여기에 딱 집중해야 풀업으로의 전이 효과가 커집니다. 아, 견갑골 컨트롤이군요. 그럼 랩풀다운 같은 수직 당기기 말고 시티 드로우나 바벨로우 같은 수평 당기기 운동은요? 풀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당기는 방향이 다른데도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죠. 그 수직 당기기가 주로 광배근 발달,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힘 자체를 키운다면요. 로우 같은 수평 당기기 운동은 등 근육의 두께, 특히 그 능형근이랑 승모근 중부를 발달시켜서 견갑골 안정성을 높여줘요. 아, 안정성이요? 네, 풀업할 때 견갑골이 딱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야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또 로우 동작은 악력이나 몸통 안정성 강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랩풀다운이 강하게 당기는 힘, 이걸 기른다면 로우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당기기 위한 어떤 기반, 이걸 다지는 데 도움을 주는 셈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견갑골을 뒤로 모으는 후인 동작,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등 근육 열심히 키웠는데도 풀업 거의 다 올라가서 마지막에 팔 힘이 빠져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들, 그 이두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근육들도 단련해야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팔꿈치 굴곡근에는 상완 이두근 말고도 상완근, 상완 요골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많이 하는 바벨 컬이나 덤벨 컬은 주로 언더핸드 그립으로 하니까 상완 이두근 강화에 좋고, 그래서 친업, 그 언더핸드 풀업에 유리하죠. 반면에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거 있죠. 내추럴 그립, 그 해머컬은 상완근이랑 상완 요골근을 더 써서 팔 전체적인 힘이나 악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손등이 위로 가는 오버핸드 그립의 리버스 컬은 상완 요골근이랑 상완근을 주로 쓰면서 전완근하고 악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아, 그립에 따라 쓰이는 근육이 다르군요. 특히 오버핸드 그립 풀업할 때는요. 구조적으로 상완 이두근이 힘을 쓰기가 약간 불리한 위치에 놓여요. 그래서 상완근하고 상완 요골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버핸드 풀업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인 컬 운동도 하면서 해머컬이나 리버스컬, 이걸 통해서 이 근육들의 어떤 기능적인 힘을 기르는 게 팔꿈치 굴곡근 약점을 보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코어 근력의 중요성, 이걸 빼놓을 수 없겠네요. 풀업할 때 보면 몸이 막 흔들리거나 허리가 너무 꺾이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다 코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풀업은 그냥 매달려서 당기기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몸통 전체를 단단하게 딱 고정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코어가 약하면 몸이 앞뒤로 막 흔들리거나 이걸 스윙이라고 하죠. 아니면 허리가 활처럼 확 휘면서 과신전되면서 힘이 분산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부상 위험도 커지고요. 아, 그래서 코어가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플랭크 같은 운동은 몸통 전체를 안정시키는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고요. 할로우 바디 홀드는 풀업할 때 이상적인 몸통 자세 있잖아요. 복부를 딱 잠그고 골반을 살짝 말아주는 그 자세, 그걸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행잉 레그 레이즈는 매달린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코어를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특히 풀업 시에는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꺾이는 걸 막는 능력, 그 안티 익스텐션 능력이 중요해요. 코어가 척추를 안정적으로 못 잡아주면 당기는 힘이 허리로 그냥 새어나가 버릴 수 있거든요. 플랭크나 할로우 바디 홀드 같은 운동이 바로 이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냥 단순 복근 운동보다는 이렇게 척추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에 집중하는 게 풀업 수행 능력 향상에는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국 풀업이라는 건 광배근이라는 주연배우 훈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등상부, 팔꿈치 굴곡근, 코어 이런 탄탄한 조연들이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그런 협응 운동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풀업 개수를 제한하는 진짜 원인은 광배근이 아니라 이 조력자들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풀업을 아예 못하거나 뭐 한 개 겨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땐 바로 풀업에 매달리기보다는 일단 주 3회 전신 운동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신 운동이요? 특정 부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죠. 각 부위를 조금씩 다 건드려주면서 몸 전체의 어떤 근력 기반을 다지는 거죠. 풀업을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운동 사이에 충분히 쉬어줘야 합니다. 회복 시간? 네, 최소한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쉬는 걸 권장해요. 그래야 근육이 회복하고
더 강해질 시간을 갖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어떤 운동들을 하게 되나요? 자, 월요일 루틴 예시를 보면요. 처음에는 어깨 안정성을 위한 스캐퓰러 풀업, 견갑골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요. 이걸 한 2, 3세트 정도 하고요. 아, 매달려서 어깨만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인버티드 로우, 약간 몸을 눕혀서 하는 수평 당기기 운동인데 이걸 3세트, 한 8회에서 12회 할 수 있는 강도로 합니다. 네네. 그리고 미는 운동으로 푸시업, 이건 그냥 3세트,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 걸로. 하체는 스쿼트 3세트 10에서 15회, 그리고 코어는 플랭크 한 30초에서 60초 버티는 걸로 3세트.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월요일은 이렇게 전신을 골고루 하는 느낌이네요. 그럼 수요일은요? 수요일에는 이제 풀업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거죠. 네거티브 풀업이라고 올라가는 건 뭐 어떻게든 도움을 받거나 해서 올라가서 버티면서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 아, 내려오는 동작에 집중하는 거? 네, 그걸 3, 4세트? 한 3, 5회 정도 하거나 아니면 밴드의 탄성을 이용해서 풀업 동작을 도와주는 밴드 보조 풀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등 운동 보조로 덤벨 로우, 어깨는 오버헤드 프레스, 하체는 런지, 복근 쪽은 레그레이즈 같은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프로그램도 궁금한데요. 금요일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악력, 매달리는 힘을 키우는 데 좀 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데드행, 그냥 철봉에 매달려 버티는 거죠. 이걸 3세트 하는데 총 매달린 시간이 한 60초에서 90초 정도 되도록 목표를 잡고요. 아,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인버티드 로우를 뭐 다른 그립으로 해볼 수도 있고 헬스장에 있다면 랩풀다운 머신을 이용해서 수직 당기기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팔 운동으로 덤벨 컬이나 코어는 할로우 바드 홀드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반복 횟수나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보통 근력 형상을 목표로 하면 한 세트에 8회에서 12회 반복 가능한 무게나 강도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세트 사이 휴식은 스쿼트나 인버티드 로우처럼 여러 근육을 쓰는 좀 힘든 운동 후에는 2분에서 3분 정도 좀 충분히 쉬어주는 게 다음 세트 수행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루틴은 정말 체계적인데요. 근데 이걸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정체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점진적 과부하. 네, 우리 몸은 똑똑해서 자꾸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려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어려운 과제를 줘야 합니다. 어떻게 더 어렵게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제일 간단하게 반복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인버티드 로우 3세트 8회 성공했으면 다음번엔 9회나 10회를 목표로 하는 거죠. 네, 횟수는 늘리기. 둘째는 세트 수를 늘리는 겁니다. 3세트가 좀 수월해졌다 싶으면 4세트로 늘려서 전체 운동 볼륨을 키우는 거죠. 아, 세트 수를 늘릴 수도 있군요. 셋째는 운동 자체의 난이도를 올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인버티드 로우는 몸을 더 수평에 가깝게 만들거나 네거티브 풀업은 내려오는 시간을 3초에서 5초, 7초 이렇게 점차 늘리는 거죠. 아, 동작 자체를 더 어렵게. 그렇죠. 밴드 보조 풀업이면 더 약한 밴드를 쓰고 데드행은 매달리는 시간을 늘리고요. 넷째 방법은 운동 템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육이 힘을 받고 있는 시간, 즉 TUT를 늘리는 거죠. 천천히 움직이면 같은 횟수라도 근육이 더 오래 일하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방법이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이 포트 규칙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마지막 세트에서 목표 반복수보다 2개를 더 성공하면 다음 운동 때는 무게나 난이도를 조금 올릴 때가 됐다는 신호로 보는 거죠. 오, 그런 규칙도 있군요. 다만 초보자분들은 최소 유효량이라는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너무 막 한 번에 많은 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매주 반복 횟수 1회 늘리기 같은 작은 성공을 꾸준히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상 없이 길게 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꾸준함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점진적 과부하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기록을 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훈련일지 작성이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 메모가 아니라 내 훈련을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일단 날짜, 운동 종목. 근데 종목을 적을 때
그냥 인버티드 로우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라 뭐 각도라든지 네거티브 풀업이면 몇 초 동안 내려왔는지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같이 적어주는 게 좋고요. 아, 상세하게. 네. 그리고 세트수, 반복수 또는 시간, 사용한 저항 수준, 예를 들어 보조 밴드를 썼다면 무슨 색깔 밴드인지, 그리고 세트 간 휴식 시간까지 적으면 더 좋고요. 휴식 시간까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RPE,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그날 운동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1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해서 적는 거예요. 10점이 정말 최대 노력. 뭐 컨디션이나 운동하면서 느낀 점 같은 걸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나중에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록할 게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금방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기록하는 행위 자체보다 이걸 주기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 검토하고 분석하는 거. 네. 지난주 기록이랑 비교해서 이번 주에 반복수가 늘었네. 아니면 왜 정체됐지? 그때 RPE는 어땠지? 휴식은 충분했나? 컨디션이 안 좋았나?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보고 다음 훈련 계획을 이걸 바탕으로 수정해 나가는 거죠. 단순히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결국 훈련 일지는 뭐랄까? 내가 내 자신의 코치가 되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그냥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왜 지난번보다 잘 됐지? 다음엔 뭘 좀 다르게 해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면서 훈련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도 길러지고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구 도움 없이도 스스로 훈련을 계획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훈련가로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풀업할 때 생각보다 어깨 아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뭐 회전근개 문제나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견갑골 주변 근육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자세가 잘못된 경우,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거나 으쓱 올라간 상태로 계속 당기면 안에서 마찰이나 압박이 생기기 쉽거든요. 어깨만 그런 게 아니죠. 팔꿈치도 꽤 흔한 것 같던데요. 네, 팔꿈치도요. 흔히 말하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랑 비슷한 통증인데요. 너무 그립을 세게 주거나 반복적으로 팔꿈치를 쓰면 이 전완근의 과부하가 와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등에 힘을 잘 못 주니까 팔로만 당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 쉽게 무리가 갈 수 있죠. 그냥 매달리는 자체가 좀 불안정해도 어깨랑 팔꿈치에 부담이 가고요. 손목이나 또 허리 통증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립 잘못 잡으면 체중 때문에 손목 삐끗하기 쉽고. 네,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동을 너무 과하게 쓰거나 코어가 약해서 당길 때 허리가 확 꺾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척추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서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 잘못된 기술, 네, 또 너무 많이 하는 거, 휴식 없이, 그쵸. 과사용. 그리고 근육 불균형, 이런 게 다 원인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올바른 자세랑 기술이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뭘까요? 어깨뼈, 그러니까 견갑골을 잘 잡는 거예요. 풀업하는 내내 견갑골을 뒤로 모으고 아래로 쭉 끌어내려서 어깨랑 귀가 멀어지게 유지해야 해요. 숄더 패킹이라고 하죠. 네, 비슷해요. 이게 딱 돼야 어깨 관절이 안정되고 등 근육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견갑골을 잘 잡았다면 그 다음은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코어 힘이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배에 힘 꽉 주고 몸통 전체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척추가 중립을 유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흔들림이나 허리 꺾임을 막을 수 있고 힘 손실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죠. 팔꿈치를 그냥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몸 뒤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당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가동 범위 얘기도 좀 해야 하는데요. 풀 롬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게 근육 발달에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훈련해야 부상을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거티브 풀업할 때 특정 구간에서 아프다면 그 구간은 피해서 하는 식으로요.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특히 내려올 때. 맞습니다. 내려올 때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력에 저항하듯이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근육에 제대로 자극이 가고 관절 충격도 줄일 수 있거든요. 반동 없이 하는 스트릭트 풀업을 목표로 한다면
키핑 같은 동작은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스트릭트 풀업이 목표라면요. 키핑은 아무래도 목표 근육의 개입은 줄이고 관절 부담은 늘릴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몸을 곧게 펴고 코어를 사용해서 스윙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본 운동만큼이나 준비 운동이랑 정리 운동도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럼요. 빼놓으면 안 되죠. 준비 운동은 일단 몸을 좀 데우고 혈액순환도 돕고 관절도 미리 좀 움직여주고 신경계도 깨워서 이제 본 운동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부상 위험도 낮추고 운동 효과도 높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뛰거나 실내 자전거 타는 유산소 운동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팔이나 어깨 돌리기 아니면 캣카우 같은 동적 스트레칭으로 관절 위주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좀 더 풀업에 맞춰서 한다면요? 인버티드 로우나 스캐퓰러 풀업, 밴드 풀 어파트처럼 실제 풀업이랑 비슷한 움직임으로 해당 근육들을 미리 좀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이게 마인드 머슬 커넥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정리 운동은요? 이건 왜 해야 하나요? 정리 운동은 반대죠. 운동으로 흥분된 몸을 다시 차분하게 만들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에요. 심박수랑 호흡도 안정시키고 쌓인 피로물질 배출도 돕고 썼던 근육들 긴장도 풀어주고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것도 한 5분 정도 가볍게 걷고 나서 이제 풀업에 많이 썼던 근육들, 광배근이나 가슴, 어깨 같은 곳들을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폼롤러나 마사지볼 쓰는 것도 물론 좋고요.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바로 훈련과 회복의 균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육은 훈련으로 미세하게 손상됐다가 잘 쉬고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회복하고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회복 과정이 부족하면 오히려 과훈련 증후군이라고 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운동 능력은 떨어지고 계속 피곤하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부상 위험은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매일 풀업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 2회나 3회 정도 하시고 운동한 날 사이에는 최소 48시간을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갖죠. 세트 사이 쉬는 시간도 중요하겠고요. 네, 근력을 키우는 게 목표라면 세트 사이에는 한 2분에서 3분 혹은 그 이상 충분히 쉬어서 근육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시간을 줘야 다음 세트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자고 잘 먹는 건 기본이겠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7시간에서 9시간 푹 자는 거랑 단백질 포함해서 균형 잡힌 식사하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피곤하거나 아프면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좀 피곤하다 싶거나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프면 무시하지 말고 강도를 낮추거나 하루 이틀 쉬어가는 유연함이 필요해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빨리 성장하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부상 없이 풀업 실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이제 단순히 횟수만 늘리는 걸 넘어서서요. 그립 너비나 종류를 좀 바꿔본다거나 올라가고 내려오는 속도를 조절해보는 이런 다양한 변형들이 우리 몸에 또 어떤 새로운 자극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업 개수를 한 2개에서 한 5개 정도로 늘리려는 우리에게 점진적 과부하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조 풀업인데 먼저 잭나이프 풀업부터 한번 보죠. 이게 다리 보조를 쓰긴 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상체 근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활용하면 효과가 크죠. 세팅은 바 아래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벤치나 박스 같은 데 올리고요. 발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잡는 거죠. 네, 그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팔은 쭉 펴고 엉덩이는 바닥에서 살짝 뗀 상태. 여기서 시작해서 당길 때는 광배근에 집중해야 하고요. 맞아요. 특히 그 발을 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새끼손가락 쪽에 힘을 주면 광배근 쓰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아, 네. 중요한 건 턱만 넘기는 게 아니라 가슴을 바 쪽으로 쭉 당기는 거고요. 그렇죠. 가짐을 최대한 가까이, 코어도 계속 잡고 있어야 하고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툭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통제하면서 광배근이 늘어나는 그 느낌, 스트레칭을 느끼면서 내려와야 제대로 운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하셨죠? 역시 다리 보조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체가 제대로 부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 보호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발 뒤꿈치 전체를 사용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발 앞부분만 쓰고요. 더 나아가서는 발가락 끝만 살짝 대는 식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아, 발 접촉 면적을 줄이는 거군요. 네, 또는 의식적으로 팔이랑 등으로 더 당기려고 하고 다리 사용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내가 다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 위치를 좀 더 높은 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발을 높이면 몸 각도가 더 수평에 가까워지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맨몸 풀업이랑 좀 더 유사한 자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상체가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하게 되니까요. 익숙해지면 한 다리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쵸. 한 다리만 쓰면 보조가 확 줄어서 부하가 훨씬 커지죠. 그런데 이 다리 힘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 보조의 함정이라는 것에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상체 근육이 충분한 자극을 못 받으니까 보조 풀업 횟수는 막 늘어나는데 정작 맨몸 풀업은 제자리인 거죠. 아, 그럼 해결책은 결국 의식적으로 보조를 줄이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리 보조를 줄여서 상체가 더 힘들게 만들어야 해요. 매 반복이 상체에 정말 힘들게 느껴지도록 RPA로 따지면 한 8, 9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다리는 정말 최소한의 도움만 줘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보조의 함정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 저항밴드를 이용한 풀업도 있잖아요. 네, 밴드 풀업도 많이들 하시죠. 밴드의 탄성으로 체중을 좀 덜어주는 방식인데 이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에게 맞는 강도의 밴드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쉬우면 안 되고 목표 반복수, 예를 들어 한 5회에서 10회 정도를 좀 어렵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좋아요. 밴드는 바에 걸고 발이나 무릎을 걸어서 사용하죠. 보통 발을 걸 때 보조가 더 크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발에 걸면 지렛대 원리 때문에 보조가 더 커져요. 이것도 역시 수행할 때는 전체 가동 범위를 다 쓰고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모두 통제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특히 밴드는 탄성이 있어서 내려올 때 튕기듯이 내려오기 쉬운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코어 꽉 잡고 천천히 내려와야 해요. 점진적 과부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더 얇은 밴드로 바꾸거나? 네, 더 얇은 밴드로 바꾸거나 두 발이나 두 무릎을 걸고 하다가 하나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발에서 무릎으로 바꾸는 식으로 보조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 보조 방식에는 좀 뭐랄까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 한계점 때문인데요. 밴드는 동작의 가장 아래 지점, 즉 팔이 거의 펴진 상태에서 보조를 가장 많이 해줍니다. 네, 그렇죠. 밴드가 제일 많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정작 풀업에서 가장 힘든 구간은 맨 위, 턱을 넘기거나 가슴을 바에 붙이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밴드가 줄어드니까 보조가 가장 적어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가장 힘들 때 도움이 줄어드는 셈이군요. 실제 풀업의 힘 곡선과는 좀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풀업의 생체역학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죠. 따라서 밴드는 주된 근력 강화 수단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맨몸 풀업을 최대한 하고 나서 추가적인 볼륨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밴드로 정확한 동작 패턴을 연습하거나 네거티브 훈련, 즉 버티면서 내려오는 훈련에 활용하는 거죠. 밴드를 쓸 때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PE 89 정도의 강도로 능동적으로 당기는 데 집중해야겠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보조를 받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가져야 해요. 그럼 이런 보조 풀업들을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역시 앞서 말한 보조에 너무 의존하는 거. 다리 힘을 너무 쓰거나 밴드를 너무 두꺼운 걸 쓰는 경우죠. 네, 그게 가장 흔하겠네요. 두 번째는 코어가 풀리는 거요. 몸이 막 흔들리거나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처지는 경우. 아, 몸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군요. 네. 세 번째는 가동 범위를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것. 턱이 바 위로 완전히 못 넘어가거나 내려올 때 팔을 쭉 펴지 않는 거죠. 이것도 되게 많죠. 그리고 네 번째, 내려오는 동작을 통제하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것. 네거티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견갑골 사용 없이 팔 힘으로만 당기려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정말 많네요. 그럼 이런 실수들을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코어가 풀리는 건 어떻게 잡아야 하죠?
코어랑 엉덩이에 의식적으로 힘을 꽉 줘야 합니다. 약간 그 할로우 바디 자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몸통 전체를 단단하게 잠그는 거죠. 가동 범위 문제는요?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야 하나요? 전체 가동 범위를 쓰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면 보조를 조금 더 늘리거나 반복 횟수를 줄여서라도 끝까지 올라갔다가 끝까지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내려오는 건 어떻게 연습하죠? 최소 2, 3초.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게 근력 향상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견갑골 사용 문제는요? 당기기 시작할 때 팔로 당기기 전에 견갑골을 먼저 아래로 그리고 뒤로 당겨서 고정시킨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어깨를 귀에서 멀리 한다고 생각하거나 발을 구부린다, 가슴으로 리드한다 같은 큐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보조 풀업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보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조를 발판 삼아서 점진적으로 더 강해지는 데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서 매 순간의 반복을 어떻게 하면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한 진짜 도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풀업 개수가 한 2~3개에서 5개 이 정도에서 딱 멈춰서 좀처럼 늘지 않을 때요. 의외로 이 내려오는 동작에 집중하는 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요? 일부러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장성 수축. 그러니까 근육이 힘을 주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쓸 때보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버틸 때 훨씬 더 큰 힘을 내거든요. 더 큰 힘을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적게는 한 1.2배에서 많게는 1.75배. 퍼센트로 따지면 20%에서 50%까지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와, 꽤 많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풀업이 아직 몇 개 안 되는 분들도 내려올 때는 자기 체중 전체를 효과적인 저항으로 삼아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려올 때 더 강한 힘을 쓴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럼 당연히 근육 성장에도 이게 더 효과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신장성 훈련이 근육에 더 강한 어떤 기계적 긴장을 주고요. 또 미세한 근육 손상도 일으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이걸 회복하면서 더 크고 강하게 자라도록 자극하는 겁니다. 네네. 특히 고강도의 신장성 훈련, 이게 상체 근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근육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풀업처럼 순간적인 힘, 폭발적인 힘을 내는 데 중요한 제2형 근섬유, 우리가 흔히 속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네. 속근섬이요. 네, 그 속근섬유를 더 효과적으로 쓰게 만들고요. 신경계가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도 발달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네거티브 풀업 정확히 어떻게 수행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시작 자세부터 좀 알려주시죠. 일단 시작은 점프해서 턱을 바 위로 넘기거나 아니면 발 밑에 박스나 벤치를 두고 올라서서 풀업 가장 높은 자세를 만들면 됩니다. 도움닫기처럼요? 네, 파트너가 살짝 밀어줘도 좋고요.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인데요. 내려오기 직전에 그 최상단 자세에서 잠시 멈춰서 견갑골, 그러니까 날개뼈를 뒤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당겨주는 동작, 후인 하강이라고 하죠. 이걸로 광배근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딱 잡아주는 거군요. 맞아요. 이건 우리가 보통 매달렸을 때 어깨 안정시키는 액티브 행 자세. 그 어깨를 의식적으로 눌러주는 기본 자세하고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핵심은 통제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온전히 근육으로 버티면서 내려와야 해요. 천천히요. 처음에는 한 3초에서 5초 정도 버티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좀 익숙해지면 5초에서 10초, 가능하다면 그 이상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네네. 팔은 거의 완전히 펴는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어깨 부상을 막기 위해 아주 살짝은 굽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락아웃하지는 말고요. 완전히 펴지 말고요. 네.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 복근하고 엉덩이에도 힘을 꽉 줘서 몸이 막 흔들리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코어를 단단히 잡아야 하고요. 오롯이 등 근육, 광배근으로 버틴다는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3초에서 5초 버티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훈련 루틴에는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요?
특히 풀업 한 두세 개에서 5개 정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요. 네, 이게 보기보다 강도가 정말 높습니다. 네거티브 풀업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시는데 세트당 1회에서 3회 정도로만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또 효과적입니다. 아, 횟수는 적게 시작하는군요. 네, 그러다가 점차 힘이 붙으면 세트당 3회에서 5회까지 늘려볼 수 있겠죠. 어떤 자료에서는 5초 이상 버티면서 8회 반복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8회는 정말 힘들겠네요. 그렇죠. 빈도는 아무래도 강도가 높으니까 회복 시간을 고려해서 주 2회에서 3회 격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매일 하는 건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운동 순서는 보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본 운동 전에 아니면 후에? 보통 그날 운동 시작할 때 먼저 할 수 있는 최대 개수의 1만 풀업을 딱 하고요. 네, 자기 최대치만큼.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네거티브 풀업으로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아, 풀업하고 바로 이어서요? 네, 예를 들어 풀업을 내가 3개를 겨우 한다면 3개 하고 나서 바로 네거티브 풀업 1개나 2개를 추가하는 식으로 한 세트를 구성하는 거죠. 아하, 그런 식으로 묶어서. 그렇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오는 시간을 늘리거나 반복 횟수, 세트 수를 늘리고 또 세트 간 휴식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군요. 네, 나중에는 중량 벨트 같은 걸로 무게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게 운동 자각도, RPE라고 하죠. 스스로 느끼는 힘든 정도를 1에서 10까지 점수로 매겼을 때 매 반복이 거의 최대치, 그러니까 RPE 9에서 10 정도로 힘들도록 하되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통제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벼슬이 신난 세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점도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리고 의도적으로 동작을 통제하는 연습 자체가요, 뇌랑 근육 간의 신호 전달, 그러니까 신경근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몸을 더 잘 다루게 되죠. 컨트롤 능력이 좋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게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아, 힘줄이요. 네, 근육이 강해지는 속도만큼 힘줄도 같이 튼튼해져야 부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특히 풀업할 때 무리하기 쉬운 팔꿈치나 어깨 부상 위험을 장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힘줄 감아는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부상 예방에 중요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풀업 동작의 가장 윗부분 있죠. 턱의 바 위에 있는 그 지점에서 버티는 힘, 소위 락오프 근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버티는 거요. 네, 그 락오프 근력 향상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최상단에서 잠시 멈추고 버티는 연습을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 구간의 근력을 키워주니까요. 그렇군요. 이렇게 풀업에 내려오는 부분, 그 신장상 수축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근력 향상은 물론이고 부상 예방, 또 동작 제어 능력까지 다 개선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풀업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에서도 좀 정체기를 느끼거나 아니면 더 나은 자극을 원할 때 이 신장성 수축에 집중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성장의 열쇠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풀업을 한 두세 개? 아니면 한 5개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잘 안 내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 2개에서 5개 사이. 딱 거기서 정체되는 경우가 흔하죠. 이때 단순히 그냥 횟수만 계속 반복하려고 하면 좀처럼 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접근법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풀업 하나하나를 더 가볍게,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근력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 최대 근력. 그럼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횟수보다는 다른 게 중요한 건가요? 네. 목표는 세트당 한 1회에서 5회 사이 이 낮은 반복수 범위에서요. 최대한 정확한 자세로 보조 없이 풀업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최대 3개를 간신히 한다. 그러면 세트당 한 2개에서 3개. 네. 5개가 가능하다면 세트당 3개에서 5개. 이런 식으로요. 2단계에서는 정말 양보다는 질. 동작 하나하나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럼 세트 수나 또 중요한 게 휴식 시간일 텐데 이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세트 수는 보통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권장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 네네. 근력 향상이 목표일 때는 최소 3분, 길게는 5분, 어쩔 땐 그 이상도 괜찮아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3분에서 5분. 꽤 기네요.
보통 1분 쉬지 않나요? 그게 이제 근지구력 훈련할 때고요. 근력을 키우려면 ATP 재합성이나 신경계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다음 세트에서도 진짜 최대 힘을 내고 자세도 안 무너지죠. 아, 그래서 쉬는 거군요. 네, 반대로 한 1, 2분 짧게 쉬면 힘이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세트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근력 향상 효과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잭나이프 풀업이나 밴드 걸고 이렇게 보조받아서 횟수를 엄청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건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런 고반복 보조 운동은 뭐랄까 근지구력이나 아니면 특정 작업을 좀 오래 하는 능력, 그런 걸 키우는 데는 분명 도움이 돼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풀업 개수 자체가 안 느는 이유가 순수하게 힘, 그러니까 최대 근력이 부족해서라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심지어는 근력이나 근성장 정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2개에서 5개 수준이라면 제 생각에는 일단 낮은 반복수로 아주 질 좋은 무보조 풀업에 집중해서 순수 근력을 먼저 키우고요. 네, 먼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잭나이프나 밴드 같은 보조 운동 아니면 천천히 내려오는 네거티브 동작으로 전체적인 운동 볼륨을 채우고 지구력을 보강하는 거죠. 약간 혼합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보조 운동으로 힘을 키우고 보조 운동으로 그걸 뒷받침해준다.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매일 컨디션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좀 힘들고. 그럴 때 항상 정해진 횟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때 운동 자각도 RPE나 잔여 반복수, RIR 같은 걸 쓰면 좋다고 들었어요. 네, 정체기 탈출에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RPE는 그 세트가 얼마나 힘들었나 이걸 1에서 10까지 숫자로 스스로 평가하는 거고요. 주관적인 느낌이군요. 네. 그리고 RIR은 세트 끝났을 때 내가 좋은 자세로 몇 번 더 할 수 있었겠다. 이걸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RPE 10은 진짜 더 이상 못하는 상태, 0 RIR이죠. RPE 9는 1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었겠다. 1 RIR 형태고요. 그럼 이걸 풀업 훈련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근력 향상을 위한 모보조 풀업 세트에서는요. RPE 8에서 9 사이, 그러니까 RIR로는 1에서 2 정도 남기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실패 지점까지는 가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매번 실패 지점까지 막 몰아붙이면 회복이 너무 더뎌지거나 오히려 전체 훈련량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RPE 8, 9 정도로 하면 그런 위험 없이도 근력 증가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날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3개 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2개째 벌써 RPE 9 느낌이에요. 그럼 거기서 멈추고 네, 거기서 멈추는 거죠. 반대로 3개가 되게 쉽게 느껴져요. 한 RPE 7 정도. 그러면 RPE 9에 도달할 때까지 4개나 5개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자가 조절, 오토 레귤레이션의 장점이죠. 특히 2개에서 5개 이 반복 구간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변동성이 꽤 커요. 맞아요. 차이가 크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오늘은 무조건 3개 5세트 이렇게 정해진 횟수에 얽매이는 것보다 RPE나 RIR을 활용해서 매번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게 딱 생산적으로 도전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풀업을 하다 보면 유독 좀 힘든 구간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처음 땡길 때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턱결 때라든지 이런 정체 구간 혹은 스티킹 포인트라고 하죠. 이건 어떻게 좀 공략할 수 있을까요? 부분 반복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부분 반복은 말 그대로 전체 가동 범위 중에서 특정 구간, 특히 약한 구간만 집중해서 운동하는 방식이에요. 풀업의 약정 구간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데드행, 완전히 매달린 자세에서 처음 이렇게 쭉 당겨 올리는 동작이 어렵다. 그러면 데드행에서 팔꿈치가 한 90도 정도 구부러질 때까지 그 초기 구간만 반복하는 하단부 부분 반복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래쪽만. 네. 반대로 마지막에 턱을 바 위로 넘기는 게 어렵다. 그러면 팔꿈치 90도 정도 지점에서 마무리까지 그 위쪽 구간에 집중하는 상단부 부분 반복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위쪽만 또 따로. 그렇죠.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 버티는
등척성 홀드, 아이소메트릭 홀드라고 하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당 각도에서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부분 훈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약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네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혹시 부분 반복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구간에서만 힘이 세지고 정작 전체 풀업 능력 향상으로는 잘 안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운동 패턴이 몸에 익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분 반복은 되게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분 반복이 전체 가동 범위 운동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대체하는 게 아니다. 네. 무보조 풀업 시도나 네거티브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보조를 이용한 전체 가동 범위 풀업이 여전히 훈련의 중심이어야 하고요. 부분 반복은 어디까지나 내가 확인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 운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충 운동. 네. 예를 들어서 하단부 부분 반복을 했다면 바로 이어서 전체 가동 범위의 네거티브나 보조 풀업 같은 걸 수행해서 부분 반복으로 얻은 힘이 전체 움직임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아, 연결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부분 범위만 너무 오랫동안 너무 편중해서 훈련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풀업 2개에서 5개, 이 정체 구간을 넘어서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최대 근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 둘째는 RPEI를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점 구간을 공략하는 부분 반복의 전략적 활용법이었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오늘 논의된 이런 전략들이 단순히 그냥 풀업 횟수를 늘리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 몸의 움직임이나 근력 발달 원리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더 넓은 시각이요? 네. 예를 들면 풀업의 특정 구간, 그 정체 구간에서 힘이 부족한 현상이 단순히 그 동작 자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어쩌면 뭐 어깨 안정성이라든지 코어 활성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움직임 패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아, 풀업 하나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움직임과 연관성?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가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풀업 개수가 한 2개 아니면 4개 이 정도에서 딱 멈춰서 더 이상 늘지 않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몸이 기존 훈련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긴 뭐 맨날 똑같은 자극만 주면 몸이 더 강해져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계속 이어가려면 몸에 좀 새로운 자극을 주고 또 훈련 자체를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핵심은 역시 훈련 다양화입니다. 훈련 다양화요. 늘 하던 오버핸드 풀업만 고집할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그립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 그립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뉴트럴 그립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깨 부담이 좀 적어서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무게를 달고 하기에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친업 그립도 있지 않나요? 손바닥이 내 몸 쪽을 향하는 거요. 네, 맞아요. 친업 그립, 그러니까 언더핸드 그립은 이두근이 좀 더 많이 개입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버핸드 풀업보다는 쉽게 느껴질 수 있죠. 아, 그럼 이걸 활용하면 좀 더 많은 훈련량을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인 볼륨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만 살짝 바꿔도 사용하는 근육이나 관절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지니까 정체된 몸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셈이에요. 좋은데요. 다만 뭐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아, 네. 너무 극단적으로 넓게 잡거나 혹은 너무 좁게 잡는 건 어깨 부상 위험이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너비 내에서 변화를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립을 바꾸는 것도 뭐랄까 계속 같은 그립만 쓰면 또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 매주 다른 그립을 써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몇 주간은 오버헤드 그립에 집중했다가 다음 몇 주는 뉴트럴 그립을 주로 사용하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 주기적으로요? 혹은 한 주 내에서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힘을 키우는 날, 그러니까 저반복 고중량 훈련을 하는 날에는 오버핸드 풀업을 하고 좀 더 많은 횟수를 채우는 볼륨 훈련 날에는 친업이나 뉴트럴 그립을 활용하는 거죠. 아, 훈련 목표에 따라서 그립을 다르게 쓰는 거군요. 네, 핵심은 변화를 꾸준히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립 변경 말고 또 다른 다양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립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보조 운동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보조 운동이요? 네, 풀업 자체를 잘 못하게 만드는 약점을 보완해주고 풀업에 사용되는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전체적인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아, 풀업이 단순히 등 운동만이 아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면 바벨 로우나 덤벨 로우 같은 수평 당기기 운동이요. 로우 동작이요? 네, 이게 등 중앙부 근육이랑 견갑골을 뒤로 당기는 힘, 그러니까 후인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해요. 풀업할 때 등이 단단하게 잡히는 느낌에 영향을 주죠. 그렇군요. 또 다른 건요? 스캡큘러 풀업이라고 해서 어깨뼈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이나 그냥 매달려서 어깨를 아래로 쭉 끌어내리는 액티브 행 같은 동작도 좋습니다. 아, 그건 견갑골 다체의 힘과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겠네요. 맞아요. 풀업의 아주 기초적인 움직임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팔 힘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이두컬이나 해머컬 같은 팔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네요. 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코어 근육입니다. 플랭크나 행행 레그레이즈 같은 운동으로 몸통을 안정시키면 힘이 새는 걸 막아줘서 풀업 수행 능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와, 정말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는군요. 이렇게 운동 종류를 들리고 변화를 주는데 혹시 이것도 그냥 매번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계획이 필요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 강도와 양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이른바 주기화 개념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기화요? 네. 매번 실패 지점까지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몸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같은 강도만 반복하면 또 정체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2개에서 5개 정도 하는 수준에서는 어떤 주기화 방법을 써볼 수 있을까요?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요. 주간 파동형 주기화 WUP라는 걸 좀 단순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주간 파동형 주기화.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하네요. 일주일 안에서 훈련 강도나 목표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힘 키우는 날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 없이 최대한의 힘으로 딱 2회에서 5회 정도만 풀업을 하고 세트 사이에는 충분히 쉬어주는 거예요. 아, 최대 근력에 집중하는 날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목요일은 횟수 늘리는 날로 잡는 거예요. 이때는 밴드나 의자 같은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천천히 내려오는 네거티브 동작만 이용해서 8회에서 12회 정도로 더 많은 횟수를 채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 아하, 한 주에 강도 높은 날과 볼륨 높은 날을 나누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한 가지 자극 패턴에만 완전히 적응해버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긴 관점에서의 주기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블록 주기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몇 주, 예를 들어 한 3, 4주 정도를 하나의 블록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두는 방식인데요. 블록 주기화요? 가령 첫 3, 4주는 축적 블록이라고 해서 보조 운동 비중을 좀 높이고 전체적인 운동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리거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3, 4주는 강화 블록으로 설정해서 실제 풀업의 강도, 그러니까 무게를 더 달거나 보조를 줄이는 식으로 실제 풀업의 자체의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아, 기관별로 목표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군요. 확실히 계획적인 접근이네요. 이렇게 운동 종류도 다양화하고 주기와 계획까지 세우려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기록이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해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훈련 일지 작성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게 단순 기록 이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록해야 할까요? 어떤 운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 오버핸드 풀업인지 친업인지, 그리고 어떤 무게를 사용했는지 또는 어떤 밴드 보조를 받았는지, 몇 세트 몇 회를 했는지 정확히 적어야 하고요. 횟수랑 세트 무게는 기본이겠네요. 네, 거기다 더해서 각 세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관적인 느낌, 이걸 RPE, 즉 운동 자각도라고 하는데 1부터 10까지 척도로 표시하는 거죠. 10이 정말 한계였다면 몇 점 정도였는지 같은 걸 기록해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아, 그날 컨디션이나 느낌까지요?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혹은 정체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보다 이 그립으로 한 개 더 했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훈련 방식이 나한테 잘 맞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계속 막히는지 그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요.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다음 훈련 계획을 훨씬 더 똑똑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막연하게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지난번엔 RPE가 너무 높았으니 이번엔 횟수를 조금 조절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훈련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높여주고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돼요. 하긴 정체기에는 정말 작은 변화라도 기록을 통해 확인하면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정체기에는 작은 발전이라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훈련 일지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맞는 성공 전략을 짜는데 핵심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다양화하고 또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그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 이게 단순히 풀업 개수를 몇 개 더 늘리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네요. 뭐랄까, 우리 몸과 성장이라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드는 여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훈련 일지에 적힌 그 숫자나 기록들 너머에서 이 정책이라는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어떤 배움을 주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풀업 개수를 한 서너 개에서 더 늘리려고 할 때요. 이게 그냥 무작정 횟수만 채우려다 보면 자세가 무너지거나 좀 다치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완벽한 자세를 지키면서 또 부상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꾸준한 성장의 핵심이거든요. 특히 그 시작 자세. 이거 많이들 그냥 매달려서 바로 시작하시던데. 네. 데드행이라고 하죠. 그냥 툭 매달리는 거. 근데 그거보다는 견갑골, 그러니까 날개뼈를 살짝 뒤로 모으고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린 액티브행 자세. 그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액티브 행여. 어깨를 귀에서 멀리 아래로 당기는 그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견갑골을 아래로 그리고 뒤로 당긴다는 느낌. 이걸로 시작해야 어깨 부담도 줄고 또 광배근을 제대로 처음부터 쓸 수 있어요. 그냥 힘 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딱 긴장을 주는 거군요. 그럼 당길 때는요? 보통 그냥 턱걸이니까 턱 넘기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데 네, 그게 흔한 오해죠. 턱을 넘기는 건 결과절인 거고 중요한 건 그 팔꿈치를 옆구리나 등 뒤쪽 주머니 방향으로 강하게 당겨내리는 느낌이에요. 팔꿈치를 아래 그리고 뒤로요. 네, 단순히 팔로 당기기보다 가슴을 바 쪽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바 자체를 내 몸 쪽으로 당겨내리는 거죠. 가슴이 바에 닿도록 그런 느낌으로.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힘들면 휙 떨어지게 되던데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거티브 동작이라고 하죠. 올라가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내려오는 동작을 통제하는 게 근력 향상의 핵심이거든요. 통제된 속도로요? 네. 근육 긴장을 풀지 말고요. 한 2초, 3초.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그리고 전체 가동 범위를 다 써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때도 코어 딱 잡고 엉덩이에도 힘 줘서 몸 흔들림 줄이고요. 다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꼬는 분들도 계시던데. 발목 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몸에 불균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가지런히 펴거나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안정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모르게 빨리 내려왔는데 그게 효과를 많이 줄이는 거였네요. 혹시 또 다른 실수들, 흔히 하는 것들 있을까요? 제일 흔한 건 역시 반동이죠. 키핑. 그 엄격한 자세로 못하는데 반동 써서 억지로 횟수 채우는 거요? 막 몸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요?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횟수를 줄이거나 보조밴드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힘 빠지면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거나 등이 둥글게 말리는 거. 네, 그런 경우 많죠. 그것도 피해야 하고요. 또 팔을 완전히 안 펴고 그 깔짝깔짝하는 부분 반복? 그것도 안 좋고요. 팔꿈치 너무 벌어지지 않게 몸통에 좀 가깝게 붙여서 당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 정말 중요하네요. 부상 없이 하려면 준비 운동도 필수겠어요. 당연하죠. 풀업이 어깨나 등, 팔꿈치에 부담이 꽤 가는 운동이라서요. 운동 전에 동작 스트레칭, 밴드로 견갑골 활성화 운동 같은 거 충분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몸을 좀 예열하고 풀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풀업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벤치프레스 같은 미는 운동이나
로우 같은 수평 당기기 운동 이런 걸 같이 해서 근육 불균형을 막는 게 중요해요. 균형 잡힌 훈련.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운동 강도나 횟수도 갑자기 확 늘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또 회복인데요. 특히 풀업처럼 좀 힘든 운동하고 나면 근육통도 심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연성 근육통, DOMS라고 하죠. 이게 자연스럽긴 한데 관리가 필요해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 폼롤링 같은 거 이런 능동적 회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좀 돕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 잘 챙겨 먹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또 잠. 잠 정말 중요해요. 최소 7시간 이상은 푹 자야 근육이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그때 나오거든요. 아, 수면의 질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고강도 훈련을 했으면 그 근육 부위는 한 48시간에서 72시간. 그 정도는 푹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회복하고 또 적응할 시간을 버는 거죠. 결국 풀업 개수 늘리는 그 자체보다도 올바른 자세로 또 다치지 않고 그리고 회복까지 신경 쓰는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하군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실력을 키울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풀업을 통해 배운 원칙들 있잖아요. 뭐 정확한 자세로 신중하게 실행하는 거,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리는 거, 또 체계적으로 회복하는 거. 이런 원칙들을 운동 말고 다른 어려운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풀업 성공, 정말 짜릿한 순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건 이게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횟수만 늘리려고 하면 뭐랄까 금방 한계에 부딪히기 쉽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 또 다양한 변형 동작, 이런 전반적인 신체 능력 향상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점인 거죠. 네, 이제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약간 그렇게 훈련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거죠. 아, 똑똑하게요. 네, 많은 분들이 첫 성공 이후에 정체기를 겪으세요. 네. 이때 이제 훈련의 다양성이나 뭐 주기화, 점진적 과부하 같은 원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아하. 그리고 강도가 높아질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해져야 하고요. 몸의 신호, 중요하죠. 회복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예 훈련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환도 필요해요. 그렇죠. 목표 설정부터 좀 달라져야겠네요, 그럼. 네. 첫 성공에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머슬업이라든지 아, 멋스러. 그렇죠. 아니면 중량 풀업 같은 거. 좀 더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맞아요. 스마트 원칙 같은 거 활용하면 좋죠. 스마트 원칙이요? 아, 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뭐 그런 거? 네,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보조 없이 Lsit 풀업. 아시죠? 다리 쭉 펴고 하는 거. 아, 네네. 그 L자 만드는 거. 그거 3회 연속 성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요.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결과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그 과정 자체에서 좀 의미를 찾는 태도 같아요. 과정이요. 네. 기술이 느는 거, 아, 내 몸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걸 좀 즐기는 거죠. 아하. 어려운 기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팔 풀업 같은 거. 네, 그렇죠. 꿈의 기술이죠. 그거 익히는 과정에서 얻는 인내심이나 자신감 같은 게 이게 단순히 운동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 네. 삶의 다른 부분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풀업 개수가 처음에 막 늘 때는요. 주로 신경계가 효율화되는 덕분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특정 동작을 자주 반복해서 신경 경로를 최적화한다. 뭐 이런 greasing the groove, GTG 개념? 네, GTG. 신경 자극 전달이 빨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힘으로도 더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고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려면 진짜 근육량 자체가 늘어야 해요. 근비대. 그리고 근력 자체도 강해져야 하고요. 아, 여기서 이제 벽을 느끼는 분들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막히죠. 몸이 현재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상태. 정책이군요. 네, 정체기. 뭐 자세가 좀 잘못됐거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복 시간이 부족하거나 원인은 다양하고요. 그럼 이 정책이 이걸 좀 효과적으로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양성. 네.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몸이 더 이상 변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아, 적응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훈련 루틴이나 강도, 운동 종류, 세트나 반복 횟수,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뭐 그립 너비나 종류를 바꿔본다든지. 아, 네. 와이드 그립, 내로우 그립. 네. 아니면 운동 순서를 좀 다르게 해보거나 혹은 새로운 보조 운동을 추가하거나요. 아처 풀업 같은 거 있잖아요. 한쪽에 부하를 더 주는 변형 동작. 아처 풀업. 네.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군요. 새로운 자극. 결국 이게 점진적 과부하랑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고급 훈련의 핵심 원리, 그 첫 번째가 바로 점진적 과부하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무게나 횟수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세트 수를 늘리는 것도 과부하고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과부하가 될 수 있어요. 아하, 휴식 시간 단축도요? 그렇죠. 아니면 훈련 빈도를 높이는 방식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LC 풀업이나 아처 풀업처럼 동작 자체의 난이도를 높이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원리는 역시 특수성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기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에 집중하는 거, 그거 맞죠? 네. 만약에 한팔 풀업이 목표다. 그러면 당연히 한팔 풀업 연습을 해야겠죠. 뭐 아처 풀업이나 한팔 네거티브처럼요. 네, 유사한 동작? 그렇죠. 목표 동작이랑 유사하고 한팔에 집중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는 운동들. 이걸 해야 실력이 늘죠. 머슬업이다. 그러면 폭발적인 풀업 능력. 딥 능력도 필요하고. 네. 딥 능력. 그리고 그 둘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전환 구간 연습. 이게 필수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GTG도 어떻게 보면 특수성의 한 예시가 되겠네요. 특정 기술 반복이니까. 오, 맞아요. 그것도 특정 기술 반복을 통해서 신경 효율성을 높이는 거니까 특수성의 원리가 적용된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회복인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훈련 강도가 높아질수록 더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고급 훈련일수록 회복의 중요성은 정말 커져요. 네, 강도 높은 훈련은 우리 몸에 훨씬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고 잘 챙겨 먹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영양 섭취. 그리고 뭐 스트레칭이나 폼롤링 같은 거 있잖아요. 능동적인 회복 전략.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 능동적 회복. 네. 근육만 지치는 게 아니에요. 인대나 힘줄, 관절 이런 데도 강화된 부하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인대 힘줄까지. 네. 이걸 무시하고 계속 몰아붙이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딱 좋죠. 큰일 나죠. 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근육은 운동할 때 크는 게 아니라 쉴 때 큰다는 거. 아, 맞아요. 휴식 중에 성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근육 부위는 최소한 24시간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다고 권장됩니다. 24시간? 알겠습니다. 결국 이 풀업 마스터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목표를 설정하고 인내하고 또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뭐랄까 약간 심리적인 기술 연마 과정?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자기 성찰 과정이기도 하죠. 어려운 목표를 딱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은 또 자신감 향상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요. 그럼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풀업이라는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원칙들 있잖아요. 네. 뭐 정체기 관리나 다양성, 회복 우선순위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 정체기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법,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는 유연성, 회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비단 운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는데도 이 원칙들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풀업 훈련하다 보면요. 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히는 그런 느낌 받잖아요. 아, 네네, 있죠. 횟수가 안 늘거나 뭐 힘이 세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정체기요. 맞아요, 정체기. 이게 원인이 근데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뭐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만 운동한다거나 아니면 자세가 좀 완벽하지 않거나 그렇죠. 자세 문제 클 수 있죠. 그리고 훈련량이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도 이게 또 성장이 멈춘다고 하고요. 네,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둘 다 문제죠. 기본적인 거 뭐 영양 섭취나 잠 제대로 못 자는 거 이것도 문제고 가끔은 그냥 심리적으로 아 더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심리적인 요인도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체기를 좀 뚫고 나가려면 일단 훈련의 변화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변화요? 어떤 식으로요? 늘 하던 그 세트 수, 반복 횟수, 쉬는 시간, 아예 운동 순서까지 이런 걸 좀 바꿔보는 거죠. 아, 루틴을 좀 비트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립 같은 것도요. 넓게 잡거나 아니면 좁게 잡거나 손바닥 마주보게 뉴트럴 그립으로 잡거나
이렇게 그림만 바꿔도 자극이 확 달라지거든요. 오, 그것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풀업 말고 다른 운동, 예를 들어 로우 동작이나 코어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보조 운동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변화를 주는 것 말고 조금 더 이렇게 개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있죠. 그 주기화라고 부르는 전략이 있습니다. 피리어다이제이션이요. 주기화요? 네. 이건 훈련 강도랑 양을 미리 계획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요. 예를 들면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나가는 선형 주기화가 있고요. 선형 주기화? 아니면 매번 훈련할 때마다 강도나 운동 종류에 변화를 주는 비선형 주기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끔은 일부러 훈련 강도를 확 낮춰서요. 낮춘다고요? 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걸 디로드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아, 회복도 훈련의 일부라는 거군요. 그럼 맨몸 풀업 횟수 자체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싶을 때는요. 어떤 전략들이 좀 효과적일까요? 그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즈 더 그루브, GTG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GTG요? 그게 뭐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개수의 한 40에서 80% 정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지치지 않을 정도의 횟수를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주. 아, 힘 빼지 않고 자주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육을 막 지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풀업 동작 자체에 대한 우리 신경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뭐랄까, 피아노 연습하듯이요. 흥미롭네요. 또 다른 건요? 또 AMRP 세트라는 것도 있어요. As many reps as possible. 정해진 시간이나 세트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횟수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군요. 네, 세트마다 거의 최대치까지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시도해보면서 자기 몸에 잘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자세 안 무너지고 맨몸 풀업을 한 10개, 15개 이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보통 중량 풀업을 고려하게 되죠. 네, 중량 풀업.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근력이나 근육 크기를 계속 발전시키려면 중량 풀업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돼요. 무게를 추가해서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거군요. 네, 그게 사실 근성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머슬업 같은 좀 더 어려운 동작으로 가기 위한 기초 힘을 기르는데도 거의 필수적이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 목표가 생기니까 동기부여도 확실히 되고요. 중량 풀업을 할 때 목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좀 다르게 짜야 한다고 하던데요. 근력 키울 때랑 근육 크기 키울 때랑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로 힘, 그러니까 스트렝스다 목표다 이러면 한 3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거운 중량으로요.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꽤 무겁게 하네요. 네. 그리고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로 좀 길게 가져가서 매 세트 최대 힘을 낼 수 있게 하고요. 반면에 근육 크기, 근비대가 목표라면 한 6회에서 12회 반복 가능한 무게로 3, 4세트 정도. 횟수가 좀 더 많네요. 그렇죠. 세트 간 휴식은 60초에서 90초 정도로 비교적 짧게 가져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는 무게를 늘리거나 아니면 같은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이걸 더블 프로그레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주기화 전략을 쓰는 게 좋죠. 아, 확실히 우계를 다니까 안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맞아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맨몸 풀업할 때의 그 완벽한 자세 있죠. 그걸 중량 달고도 똑같이 유지해야 해요. 자세 유지. 네. 견갑골 잘 컨트롤하고 코어 꽉 잠그고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전체 가동법이 다 쓰는 거. 그리고 중량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늘려야 하고요. 급하게 늘리면 안 되겠군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운동 전후에 준비 운동, 정리 운동 꼭 해야 하고요. 사용하는 장비 딥벨트나 중량 조끼 같은 거 튼튼한지 미리 확인하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통증 있으면 즉시 중단. 네. 중량 훈련은 몸에 부담이 더 크니까 쉬는 거, 회복 시간 충분히 갖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떤 전문가, 그 덕터 조엘 시드맨이라는 분은 중량 풀업할 때 다리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시드맨 박사는 중량 풀업할 때 다리를 그냥 이렇게 축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두 가지 자세 중 하나를 추천하는데 하나는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걸 배축 굴곡, 돌스플렉션이라고 하고요. 발목을 당긴다. 다른 하나는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마찬가지로 발목을 당기는 자세예요. 이렇게 하면 코어 근육이 훨씬 더 세게 활성화되고 척추도 안정적으로 정렬이 된대요. 아,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래서 당기는 힘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체까지 신경 써서 자세를 잡는 게 힘 전달이랑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결국 중량 풀업이라는 게 단순히 무게만 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신체 역학 자체가 변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더 정교한 기술,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인식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방금 말한 하체 포지셔닝 같은 디테일이 바로 그런 기술적 숙련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풀업의 진짜 숙련은 단순히 더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 그 늘어난 부하 속에서도 몸 전체를 얼마나 잘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풀업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칼리스테닉스의 좀 더 깊은 매력에 빠져볼 차례죠. 단순히 땡기는 힘, 그거 말고요. 진짜 고도의 신체 제어 능력, 또 협응력, 그리고 유연성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Lsit 풀업이라든지 아처 풀업, 아니면 타이프라이터 풀업, 그리고 다들 꿈꾸는 머슬업 같은 것들. 이런 건 그냥 나 힘세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몸이 가진 여러 능력을 정말 하나로 통합해서 보여주는 뭐랄까 좀 더 예술적인 움직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로 LC 풀업부터 좀 볼까요? 이게 풀업하면서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서 L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보기만 해도 코어 힘이 장난 아니겠는데 싶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 강력한 당기는 힘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진짜 극한의 코어 근력, 특히 복근이랑 고관절 굴곡근, 이게 버텨줘야 해요. 복근이랑 고관절 굴곡근. 네, 이게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전신의 협응력하고 안정성을 동시에 키우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Lsit 자세 자체를 먼저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바로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조금씩 펴나가면서 그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해야죠. 아하, 코어 긴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또 들어보니까 햄스트링 유연성까지 필요하다니 이건 정말 전신 운동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상체 운동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아처 풀업이랑 타이프라이터 풀업. 이건 이름부터가 좀 재밌는데 약간 한 팔 근력에 더 집중하는 동작들 맞죠? 아처 풀업은 활 쏘는 자세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아처 풀업은 말 그대로 한 팔로 주로 당기고 다른 팔은 옆으로 쭉 펴서 지지하는 형태예요. 편측성 근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쪽 팔의 힘을 독립적으로 키우는데 아주 좋고요. 동시에 이렇게 지지하는 팔의 어깨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버티는 팔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한 팔 풀업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동작이죠. 그럼 타이프라이터 풀업은요? 이건 풀업 제일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진짜 타자기처럼요? 네, 맞습니다. 풀업 최고 지점에서 몸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등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만들어요. 쉴 틈을 안 주는 거죠. 와, 근육이 계속 일하겠네요. 그렇죠. 근육에 가해지는 긴장 시간을 늘리는 거죠. 아차 풀업이나 타이프라이터 풀업 둘 다 한 팔에 걸리는 부하를 점진적으로 늘려주고 또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제어하는 능력, 이것도 키워줍니다. 단순한 힘 이상으로 아주 고도의 협응력이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그냥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이것도. 네, 몸통 제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칼리스테닉스의 끝판왕처럼 생각하는 머슬업. 이건 풀업을 넘어서 바 위로 몸을 아예 밀어 올리는 기술이잖아요. 차원이 좀 다른 움직임 같아요. 그렇죠. 머슬업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폭발적인 당기기, 즉 풀 동작. 두 번째는 기술적인 전환,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안정적인 밀기, 딥 동작입니다. 풀, 트랜지션, 딥.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실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그 당기기에서 밀기로 넘어가는 전환 구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머슬업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 넘어가는 순간. 네, 그냥 강한 풀업만으로는 안 되고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써서 발을 최소한 가슴 높이까지는 당겨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까지 오는 폭발적인 풀업 능력, 그리고 딥 능력,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군요. 그 거짓 그립 같은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링머슬업 할 때는 그 거짓 그립, 폴스 그립이라고 하죠. 이게 전환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해요. 손목을 일반 그립이랑 다르게 반화 링 위에 미리 좀 걸쳐두는 방식인데 이러면 당겼다가 밀어 올릴 때 손목 위치를 바꾸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아하, 그립 자체가 전환을 돕는 거군요. 네, 물론 충분한 기초 근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그 위에 폭발적인 풀업 연습, 또 천천히 내려오는 네거티브 연습, 밴드를 이용한 보조 연습 이런 걸 통해서 각 요소를 계속 강화하고 이걸 하나로 합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깨나 손목 부상 위험도 좀 있는 동작이라서요.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급하게 하려다 다치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고급 기술들이 무슨 게임 퀘스트 깨듯이 1단계 깨고 2단계 깨고 이렇게 순서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예를 들어서 머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폭발적인 풀업 연습이랑 딥 연습, 그리고 전원 기술 연습 이걸 다 같이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걸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능력을 함께 끌어올려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하위 기술이나 신체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좀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한 요소들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죠. 결국 이런 고급 칼리세데닉스 기술들을 익히는 건요. 그냥 단순히 몸이 강해지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의 잠재력, 이걸 탐구하고 또 그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멋진 등을 이야기하면 다들 그 역삼각형, V테이퍼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등 근육 발달이라는 게 단순히 넓어 보이기만 하면 다 된 건가 싶기도 해요. 사실 너비 못지않게 두께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게 단순히 보기 좋은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왜 같이 신경 써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먼저 그 V테이퍼를 만드는 너비부터 보면요. 이건 주로 광배근 아시죠? 등 양옆에 넓게 붙어 있는 네네, 광배근요. 이 광배근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풀업이나 랩풀다운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거요? 네, 맞아요. 그런 수직 당기기 운동들이 이 광배근, 즉 너비 발달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좀 가깝게 붙여서 당기면 광배근을 더 집중적으로 쓸 수 있고요. 아하, 팔꿈치를 붙여서 당기는 풀업이나 랩풀다운. 이걸 열심히 하면 너비는 좀 잡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두께는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너비 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등의 두께감은 주로 등 중앙부에 있는 근육들이 담당해요. 예를 들면 승모근 중화부, 그 안쪽에 있는 능형근, 또 척추 따라서 길게 내려오는 척추 기립근 같은 것들이죠. 등 가운데 부분 근육들이군요. 네, 이런 근육들은 이제 바벨로우나 덤벨로우처럼 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운동들 있잖아요. 네, 로우 계열 운동들이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수직 당기기랑은 좀 다르게 팔꿈치를 약간 버리거나 몸 뒤쪽으로 당기는 각도를 사용하면 이 중앙부 근육들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해서 두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기는 방향이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 방향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근육 부위가 달라지고 그게 결국 너비냐 두께냐를 좀 가르는 거죠. 그럼 뭐 어느 한쪽 운동만 편식하면 안 되겠네요. 균형 잡힌 등을 만들려면. 정확합니다. 물론 어떤 등 운동이든 여러 근육이 다 같이 쓰이긴 해요. 안 쓰이는 건 아닌데 네네. 운동 종류나 그립 너비, 팔꿈치 각도 이런 걸 조절해서 특정 부위를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정말 넓으면서도 두툼한 그런 입체적인 등을 만들고 싶다면 수직
수평 당기기를 잘 조화시키는 게 필수적입니다. 너비랑 두께,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단순히 보기 좋은 걸 넘어서서 기능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잘 발달된 등 근육이 우리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등 근육이 그냥 등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핵심적인 안정화나 움직임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코어 안정성이에요. 코어요? 등하고 코어가 어떻게 연결되죠? 예를 들어 로우나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등 근육이 척추를 단단하게 잡아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복근을 포함해서 코어 전체가 함께 동원돼요. 몸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등하고 코어는 서로 딱 붙어서 척추를 보호하고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뭐랄까 파트너 같은 관계인 거죠. 몸통 앞뒤에서 같이 잡아주는 거군요. 코어뿐만 아니라 어깨 건강하고도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등이 좀 약하거나 굽으면 어깨도 같이 안 좋아지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밀접해요. 특히 등 근육 중에서도 견갑골, 날개뼈 주변의 승모근이나 능형근 같은 근육들이요. 네. 이 근육들이 어깨뼈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안정화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제 기능을 잘 해야 어깨 관절이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잘 발달된 등 근육은 소위 라운드 숄더,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걸 예방해주고 어깨 충돌 같은 부상 위험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로우 동작 같은 거 할 때 보면 등뿐만 아니라 어깨 뒤쪽도 같이 운동되는 느낌이 들던데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후면 삼각근이나 회전근개 강화에도 기여하니까 기능적으로 얼마나 밀접한지 알 수 있죠. 와, 등 근육이 단순히 그냥 뒷모습을 넘어서 코어 안정성, 어깨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네요. 그럼요. 혹시 다른 운동 능력? 예를 들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도 영향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에서는 강력한 등 근육이 거의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무거운 무게를 들 때 척추를 곧게 펴고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네, 허리 펴는 거 중요하죠. 그때 등 근육이 척추를 딱 받쳐주지 못하면 등이 무너지면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부상 위험도 커지고 심지어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 자체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등이 받쳐줘야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등 근력은 전신 근력 발달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자세 개선에도 물론 중요하고요. 자세 개선이요. 네. 특히 승모근 중화부나 능형근은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걸 막아주고 가슴을 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이나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들어보니까 등 근육 강화라는 게 단순히 외형적인 목표, 넓고 두꺼운 등, 이걸 넘어서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다른 부위는 보호해주고 또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비와 두께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확신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너비나 두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기능적인 역할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코어, 어깨 안정성, 다른 운동 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바른 자세 유지나 부상 예방까지 이런 걸 다 고려하면 등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하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문을 당기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드는 아주 사소한 움직임 속에서도 사실 이 강력한 후면 사슬, 등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맨몸 풀업이랑 중량 풀업 이 단계를 넘어서면요. 이제 진짜 캘리스넥스의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흔히 정수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고난도 기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한팔 풀업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팔 풀업.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그 편측성 당기기 근력. 그러니까 한쪽 팔로만 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이야,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바로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요. 바로는 절대 안 되고요. 아처 풀업처럼 한쪽 팔은 펴고 다른 팔로 당기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살짝 보조를 받으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야죠. 그 정도 하려면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보통 자기 체중의 한 90% 아니면 거의 100%에 달하는 무게로 중량 풀업을 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 힘이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체중의 90에서 100%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하네요. 프론트 레버도 비슷하게 어렵습니다. 아, 프론트 레버. 그것도 멋있죠? 바에 매달려서 몸을 완전히 수평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팔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 광배근, 승모근, 복근 포함해서 상체 뒷면이랑 코어 전체를 다 써야 하는 기술이거든요. 통합적인 힘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중량 풀업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지. 이것도 보통 한 체중의 80에서 90% 정도 중량 풀업 수준의 근력이 필요하다고들 해요. 이것 역시 만만치 않네요. 접근법은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가야죠. 보통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턱 프론트 레버부터 시작해서요. 조금씩 다리를 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그냥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힘은 기본이고 기술, 협응력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그 외에도 뭐 머슬업 완성도를 좀 더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 플란체 같은 거. 그건 진짜 극한의 미는 힘이랑 균형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플란체도 궁극의 목표 중 하나죠. 근데 이런 고급 기술들은 정말 단기간에는 어림도 없겠어요. 맞아요. 자료들 봐도 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정말 수년간 꾸준히 해야 하고 아주 체계적인 훈련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강한 인내심, 이게 필수입니다. 기술 연습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본 근력 운동을 꾸준히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핵심입니다. 중량 풀업이나 딥, 로우 같은 기본적인 근력 강화 훈련을 꾸준히 병행해야 기술도 늘어요. 그걸 같이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날에 하나요?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기술 훈련이랑 중량 운동을 같은 날에 묶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분리해서 다른 날 하기도 하고 이건 뭐 개인의 회복 능력이나 그날 컨디션, 목표에 따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력, 기술, 또 정신력, 인내심까지 다 합쳐진 결과물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신체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이게 거의 뭐 장기 프로젝트네요. 헌신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전력도 잘 짜야 하고 또 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하거나 정체기가 올 텐데 그걸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까지. 복합적인 자기개발 과정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정책이 왔을 때 그때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동기부여를 유지해야 할까요? 정말 꾸준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재적 동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보상, 뭐 누가 알아주거나 대회에서 상 타는 것보다는요. 그 기술 자체를 하나씩 익혀나가는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나를 보는 만족감, 또 어려운 도전을 딱 극복했을 때 오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운동 자체가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흔히들 no fun, no future라고 하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재미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맞는 말이네요. 근데 재미만으로는 매일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규율이나 습관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규율과 습관 형성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훈련 스케줄 딱 정해서 꾸준히 지키고 운동을 일이나 공부처럼 그냥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해요. 습관으로 만든다. 네, GTG라고 그리스 더 그루브라는 방법론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GTG요? 그건 뭐죠? 이건 최대 노력보다는 좀 낮은 강도로요. 특정 동작을 아주 자주 그냥 일상생활 틈틈이 반복하는 거예요. 신경계를 그 움직임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 풀업바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몇 번씩 하고 뭐 그런 건가요? 네, 딱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practice, progress, play 정신. 그러니까 연습하고 발전하고 또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과정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게 좋아요. 연습, 발전, 즐기기. 네,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좀 축하하고 내 몸이랑 소통하는 그 느낌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목표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커뮤니티 통해서 교류하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정말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회복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요. 유연성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 강도나 양, 빈도 같은 걸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부상이 있었거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무리하게 반복 횟수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등척성 홀드,
그러니까 버티기 위주로 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립을 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특정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고 때로는 수직 당기기보다 수평 당기기 운동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부상 예방.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네, 절대적으로요. 준비 운동 철저히 하고 끝나고 정리 운동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올바른 자세 유지하려고 계속 신경 쓰는 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는 원칙. 이것도 꼭 지켜야 하고요. 유연성이나 가동성 훈련도 꾸준히 같이 해주고.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 있잖아요. 작은 통증이나 피로감 같은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 기울여야 해요. 세심함이 필요하군요. 네, 주기적으로 디로드라고 하죠. 훈련 강도나 양을 의도적으로 좀 줄여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몸을 막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잘 관리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파트너처럼요. 갈수록 이런 세심한 관리가 더 중요해지겠군요. 그럼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풀업 몇 개 했다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는지, 세트별로 몇 번 반복했는지, 또는 몇 초 버텼는지, 휴식 시간은 얼마였는지 뿐만 아니라요. 그날 운동 자각도, RPE라고 하죠. 그것도 기록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자세에 대한 느낌 같은 주관적인 부분까지 적어두면 좋아요. RPE까지. 꽤 상세하네요. 네, 미 해병대 훈련 가이드 같은 데서도 훈련량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라고 권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목표에 맞는 어떤 핵심 지표 같은 걸 정해서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중량 풀업 최고 기록, 원RM 변화라던가 아니면 목표하는 기술의 성공률 같은 거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거요. 자기 자세를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교정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영상,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훈련 계획이나 단기 목표를 계속 유동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정. 이게 있어야 꾸준한 발전이 가능하다. 정확합니다. 결국 이 고급 칼리스테닉스 기술을 연마한다는 건요. 단순하게 신체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장기적인 헌신, 그리고 아주 치밀한 전략, 또 실패로부터 배우는 그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길러나가는 아주 깊이 있는 개인의 성장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